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아,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아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표현을 했죠. 근데 보면은 그 사이코패스라는 게 사실 이제 캐나다나 북미 대륙 범죄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자를 묘사하는데 좀 괴리가 있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코패스라는 그 상에 가장 맞는 한국의 범죄자가 강호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심이 좋고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해서 이제 피상적인 매력이 있는 건데 사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사회 부적응자에 가깝고 강호순 같은 경우가 언변이 굉장히 유창해서 곤란한 질문이 오면 그걸 잘 피해가고 대화를 주도하면서 그 본인이 끝까지 이제 통제권을 쥐려고 하고 그 강호수는 굉장한 그 성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강호수는 결혼을 4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기준에서 그런 이성적인 관계라든지 결혼이나 동거를 여러 번 한 사실 뭐 유영철, 정남규 다 해당이 되지 않고 유일하게 강호순만 그런 이성에 대한 자신감과 뛰어난 언변과 그런 걸 이용한 또 범죄를 저지르죠. 저는 강호순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났던 그 면담 중에 했던 말이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함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생각해 보면 미안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굉장히 얕고 피상적이고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후회도 없고 이런 특성들이 그 안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강력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통제하려는 심리를 다들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다 살아가면 누구나 좀 약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는 건데 특히 범죄 상황에 있어서는 강호순과 이춘재가 결이 상당히 비슷한 범죄자입니다. 이 범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이에요. 그 결박이 갖는 의미는 네. 피해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최대한의 나의 모든 환상과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성취하겠다라는 욕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범행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복으로만 결박을 해요. 이춘재도 결박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네. 그런데 이춘재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8차 사건에 억울한 분이 네, 이제 네. 밝혀졌잖아요. 네. 이때 왜 그랬냐면 결박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다라고 그 당시 수사에서는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그너처가. 환경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춘재 사건도 9차 사건에 보면 결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8차에서 실패한 자기의 시그너처를 다음 사건에서 더 드러내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유영철, 정남규는 자기만의 성에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강호수는 오히려 뭐 좀 지배하려는 욕구가 훨씬 더 높았고 아주 오만하고요.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 가장 두려운 거는 여죄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밝혀진 강호순의 사건들은 강호순 주거지 반경 17km 이내에 다 분포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알려진 강호순의 첫 범행은 여기 강원도 정선에서 네. 출근길에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강호순의 범행으로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이게 수원이나 그 안양군포 일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완전 떨어진 강원도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죄를 캐려고 하면 강호수는 증거 갖고 오면 그때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를 계속 보여서 여죄가 얼마나 더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미물들도 생물들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왜 그렇게 그런 걸 했을까? 시신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 감춰야 되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쇄살인을 왜 저지르냐. 아까 심의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고 은폐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춘재 진술을 보면서 느낀 게 그냥 해요. 그냥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수십 년 전 사건인데도 어제 내가 누구랑 만나서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쇄살인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는 일반인들의 시각이고 저희가 밥 먹고 뭐 일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그냥 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유영철을 제가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면담을 했는데 사실 더 잔혹한 얘기가 많거든요. 그 면담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제가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피해자에 대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앞으로 평범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참 그런 자들이죠.